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초반 시작을 앞두고 장전 전략 오늘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오늘 국내 이슈까지 또 하나 자세하게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 장전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을 바로 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주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잭슨홀 미팅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연준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뒤로 뉴욕 증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내용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마도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잭슨홀 미팅의 결과 그리고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3%가 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4%에 육박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폭락 장세가 전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 결국은 통화 정책의 스탠스에 기인을 했었다. 시장에선 그나마 조금은 좀 비둘기적인 상황이 이제는 이미 FOMC에서 75bp 이상 두 차례 이상 연속 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통화 정책의 속도가 통화 긴축의 속도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순간에 사실은 잘못 끼어져 버리는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부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공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여기서 더 나아가 금리 인상의 공포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S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다시 좌지우지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혹여나 여기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서 있다라는 부분.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 가시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점차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아있는 9월 FOMC 그 이전까지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좀 둔화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은 좀 넘어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조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9월 FOMC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시장에 두 가지 우려사항이 확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죠. 하나는 금리 속도가 또 한 번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시장 내에서 50bp, 그 50bp의 인상 부분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75bp 인상을 또 한 차례 더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좀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상황 전개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좀 묻어뒀었던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 QT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는 9월부터는 또다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다시금 재부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 통상적으로 네 가지 순환 장세가 있죠.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제 유동성에 지배했었던, 유동성의 수혜를 봤었던 금융 장세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나왔었던 그 부분 역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실합니다. 역금융 장세를 대비해야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금융 장세, 결국은 금리 인상기에 시장 대응, 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나가야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금리 민감주,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한 가지, 바로 소비 부분. 그 소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그 소비는 어떻게 나눠봐야 될 것이냐. 세 번째, 이런 역금융 장세에서 통상을 많이 바라보는 것들이 가치주 그리고 방어주가 되겠는데요. 그 가치주와 방어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 부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금리 민감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주와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기술주는 철저하게, 기술주에도 4단계가 있죠.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성장기로의 진입이 확실한 그런 산업을 골라서 보자. 이제 도입이 되어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4차 산업을 보시기보다는, 그런 기술주들을 보시기보다는 성장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4차 산업 관련주를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이런 역금융 장세에서 그나마 나의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소비 관련주는 필수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를 분명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 필수 소비재 문제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 선호도와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품종, 소량 구매 쪽으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죠. 그리고 소량으로 묶어서 파는 그런 유통시장의 변화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이 부분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구 소비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가처분 소득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필수 소비재의 소비 부분과 필수 소비재를 소비한 나머지를 내구 소비재로 갑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것, 그리고 남는 돈으로 내구 소비재를 소비한다라는 것, 이 부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해안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처분 소득의 증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부분, 인플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용 부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고용 상황 항상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안정성장 관련주, 가치주, 지금 유일하게 지금 시장 속에서 과거 평균 PER보다 낮게, 또는 평균 PER보다 높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 그 대표적인 거 찾아보라 하면 팬데믹 피해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모멘텀은 없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거 수준의 정상화로의 회복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회복이 되어지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실적이 개선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 역금융 장세, 금리 인상기, 나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도 크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포인트들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이 연준의 이야기에 앞서서 한국은행이 또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혹시나 영향을 받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일단 우리 한은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마무리를 했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잭슨홀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었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그것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한은 금통위 위원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나름 시장의 평가도 있었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급작스럽게 미흡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앞으로 한은의 금통위가 올해 안에 2차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한은의 금통위에서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상당 부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속도가 가팔라지게 된다라면 일단 수입 물가의 상승.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앞으로 국내 경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국내 경기, 수출 기업과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미국 구매력이 상승하니까 환율의 역동작에 의해서 나름 경쟁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기업,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하락이 됩니다. 근데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죠.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가격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있다. 이 부분은 필수 소비재보다는 내구 소비재의 상당 부분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혹여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라서 한은 금통의 향후 스탠스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어떤 고민을 또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경제 정책을 좀 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다고요? 예,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의존도 미국과 중국 샌드위치 경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미국은 긴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중국은 긴축이 아닌 완화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상당 부분 집중을 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경제 정책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또 하나가 규제를 감면할 것이냐,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 미국은 통화를 계속 압축을 하고 중국은 통화를 완화시키면서 경기 부양, 재정 정책도 더 정부 주도형으로 바꾸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것,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구매력, 국민들의 구매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작동 경로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지고 나아지게 될 것이냐. 미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 효과를 노리는 금융 효과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실물 경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통화를 완화, 통화 긴축 속도를 빨리 하면 하게 될수록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자국 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효과에 의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이 되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효과인데 결국 경기 부양책,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고용을 확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해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근간은 어디서 오느냐?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한다. 고용 확대. 그러면 고용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고용 확대에 따른 구매력이 상승을 하죠. 이게 바로 실물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금융 경제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중국은 실물 경제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 어떤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쪽이고요. 금융효과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실물 효과는 지금 시간이 걸리죠. 중국은 조금 서서히 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환율만 보십시오. 내 주식을 보시는 것도 맞지만 세 가지 금융시장이 있는데 환율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 금융시장은 환율시장이 되겠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앞서서도 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금융효과를 얘기하는데 그 금융효과가 바로 환율효과였습니다. 중국의 실물절 효과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오늘은 무조건 환율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 차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방향성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환율 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콜앤비스트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어땠나요, 저희 시장? 예,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좀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인플레라든지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증시의 상승 부분을 좀 많이 제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던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경기 우려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GDP 발표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 불구하고 좀 침체가 아니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GDP 나우에서는 지금 3분기가 좀 플러스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중국 경기도 조금 우려가 되면서 지금 진정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이슈보다는 좀 부양 이슈가 좀 부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더 진정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이 좀 하향에도 불구하고 바닥론이 나왔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었다는 분석에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봤을 때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방산, 원전에 좀 거래대금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거래대금 거의 2위, 4위, 5위, 10위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강해지면서 수급이 깨지는 모습.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밀리면서 지수가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잭슨홀 회의를 좀 많이 의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좀 강세를 띄웠던 섹터군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섹터군들이 이번 주에도 좀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늘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계시지요.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FP님이 뽑아주신 오늘의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이제 오랜만에 움직였던 건설기계 쪽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위기를 맞는 상황에 따라서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금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추가로 지금 1조 위안 우리나라로 약 한 195조를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경기 부양 조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6월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정도 인프라 투자금을 풀 것이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금 1조 위안을 더 푼다. 그래서 총 이제 1조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좀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생각했을 때 중국 경기가 지금 한 3개 정도 이유로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침체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급격한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또 60년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좀 발생을 하는 등 일부 공장 가동이 좀 중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뭐 중국 경제가 바로 반등할지에 대한 어떤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향 매출이 많은 제가 볼 때는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조선 관련된 또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국내 시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특히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지는 좀 않는 상황. 근데 오히려 건설기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좀 높은 기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좀 상승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기 관련된 쪽은 중국에서 산다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의 좀 계열사로 되어 있고 중국의 어떤 좀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에 조금은 움직였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움직였던 건설 기계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어떤 작종이 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좀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예, 일단은 잭슨홀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료는 소멸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 파월 의장의 핵심 메시지는 긴축 완화가 없다는 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통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좀 몇 가지 강한 표현을 썼는데 금리를 멈출 수는 없고 물가를 잡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한 번의 지표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7, 80년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좀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8분짜리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기존의 연준 위원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상당히 꺾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들 여기에 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관련돼서 미국 법무부 소송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빅테크 약세 요인과 겹치면서 낙폭이 좀 미국은 커진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 초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 초반에 변동성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인사들과 좀 비슷한 언급을 이어왔고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그 재료를 확인시켜준 점에서 봤을 때 좀 연속적인 충격보다는 단발적인 어떤 충격 이후에 지표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부 매도한 외국인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희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가 좀 쉽게 밀리지 않은 조건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그 잭슨홀 변수 이후에 이번 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좀 대량 매도가 없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충격 후에 좀 지수가 방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 2주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죠. 뭐 금융투자 4천억, 연기금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주도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좀 9월 FOMC 앞두고 인상폭 관련해서 계속 그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방적인 방향보다는 반등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결국 우리 증시도 일제히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6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인 마켓캡이 결국 1조 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비트코인 결국 2만 달러를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19,800달러까지 내려간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는 0.65% 소폭이지만 일주일 전 대비는 8% 가까이 하락하면서 결국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시장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현재 지난주 37%대에서 39%대로 소폭 올라서 줬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조금 더 안정성이 보장된 코인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전일 대비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9월 달에 들어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9월은 늘 하락을 의미하는 한 달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이 모든 연도에 9월 달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는 9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고된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한편 뉴욕 증시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계속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증시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 결국에는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큰 가격 하락이 예견된 만큼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암호화폐 또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은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캐린 오리어리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만약에 규제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회복해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국가의 규제가 없이는 기관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 편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자금이 없이 또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을 우리가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혹은 CFTC와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폐를 놓고 지속적인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죠. 좀 이러한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도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00불대까지 올라갔던 이더리움 어느새 1,500불 아래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일 대비는 1.5%지만 전주 대비는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가격적으로도 희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머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머지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보다도 사실 미증시와 현재 커플링된 이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P 500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가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S&P 500 지수가 4,100포인트 상방에서 마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업계 분석가의 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에서는 이 4,057포인트로 주봉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 미증시의 가격 회복이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예견해 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머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는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인 알케시샤 같은 경우는 이 머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더리움의 추진력이 점점 잃어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의 머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확장성 문제나 높은 수수료와 같은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는 이더리움, 결국 가격적으로도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거시경제 심리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그리고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이런 경쟁 블록체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테더와 4위의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일불에 패킹돼 있고요. 5위의 중국의 대표 거래소죠. BNB입니다. 전일 대비 0.94% 오른 현재 가격은 27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불이고요. 이 리플이 전일 대비 1.3% 그리고 전주 대비 4% 하락하면서 0.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증권 소송,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죠.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번 소송이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쪽으로 방향이 더 치우쳐져 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 리플 쪽에서는 소송 비당사자가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SEC 측에서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리플 측은 앞서서 소송과 관련 없는 사람들, 즉 리플의 직원들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 SEC는 이러한 리플의 측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리플의 이러한 답변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플 쪽으로 조금 더 우세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좀 결정이 날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도 전일 대비 2.67% 그리고 전주 대비 6% 하락하면서 0.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르다노도 작년에 한번 신고점을 경신을 해준 이후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크립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번 카르다노도 9월 달에 바질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기술적인 호재는 예견돼 있지만 이미 수차례 지연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기대 심리도 점점 위축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이 9월 안으로는 확실하게 이번 업데이트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커뮤니티와 협력을 해서 정확한 하드포크 일정을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9위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87%, 일주일 전 대비 1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솔라나발 해킹 사례가 결국 솔라나의 어느 정도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없이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도지코인의 전일 대비 0.5% 하락, 또 일주일 전 대비는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업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이자 또 이 금의 강세론자인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의 아들인 스펜서 시프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비록 스펜서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지지자이지만 본인은 여전히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트윗을 놓고 이 아들인 스펜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축하는 감사하지만 나는 인류를 번영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팬이라면서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 중 하나다라며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부자의 엇갈린 의견으로 일부 누리꾼들도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내면서 이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자산 운용사들이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운영사인 해밀턴 레인과 그리고 글로벌 사모투자 회사인 파트너스 그룹이 올해 토큰화된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펀드에서는 토큰은 증권을 통해서 발행된다라고 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회사인 시큐리티 SCEO인 카를로스 도빙고도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했던 각종 이슈로 인해서 관련 업체들이 고객의 평판을 의식하고 또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를 보류했지만 일부 기업들이 다시 이것을 추진시키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펀드 또 파생 상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추가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기관들의 자금들 또 큰손들의 자금들이 우리 시장 안에 어떤 가격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CFTC와 SEC와 관련된 또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 정확한 규제안이 없이는 우리 시장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CFTC가 이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권들 그리고 규제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이 CFTC의 관할권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더블록이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과 관련된 9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으로 이 상업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CFT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안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기관이 아닌 이 사업자 소재의 주 당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 거래소는 연방기관인 CFTC의 직접적인 규제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현재 9월 중순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 해당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더 자세한 것들을 좀 자세한 사안들을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청문회 날짜는 현재 9월 15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9월 15일 하면은 또 이더리움의 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이 해당 날짜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는 12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해당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 연말까지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스가 어떻게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개별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 뿐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대응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슈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시나리오별로 예측했던 그러한 구간을 벗어나는 하락 흐름이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정, 하루에 지수가 한 4%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 날에 되돌림이 없으면, 이 되돌림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다우지수 기준, 나스닥 기준, S&P 500 기준은 2%대 이상의 상승으로 되돌림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는 주초는 하락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번 주 주초 같은 경우가 월화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이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때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IT는 약한 국면, 반면에 뭐 방산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내다가 한 번 또 시장과 함께 짧은 조정이 나오는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시장이 저번 주 주초와 유사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2,480구간,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800구간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2,200대 후반, 2,300 초반에서 한 18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조정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이론적으로는 시초에는 한 40포인트, 추가로 이 40포인트에서 그 외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보다는 이제는 업종의 컨디션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신고가라든지 신저가에서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미국의 신고가 업종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군과 연결을 해보면 지금 비료와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5년 내 신고가를 연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연결하면은 남해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는 점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그래도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연결하면은 상대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중 모듈 기업이겠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는 강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저가 같은 경우가 IT 업종들, 인텔 같은 경우가 계속 신저가를 나타냈다가 쉬어가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신저가를 나타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형 IT주와는 상관계수가 높지는 않은데 하락 업종 중에서 IT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오늘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대형 IT라든지 중소형 IT 소재 부품 장비는 급하게 매수가 아니라는 점 한 번 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여기 안에서 시장이 반등할 때 좀 반등이 빠른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방산, 태양광, 원전 이 정도로 빠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신저가를 좀 기록한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챙겨가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좀 꼽아볼까요? 네,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요 해야 할 업종 같은 경우는 방산, 원전, 태양광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선 같은 경우 또한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특정 지지의 시점 또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시점, 과매도 시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현재 고점대에서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대에서 더 밑에 보유하고 있는데 한 15% 이상 갔는데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좀 비슷한 때 말씀드린 가격이 한 마이너스 15% 이내에 도달하는 그런 구간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가격적으로 먼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업 내용, 여기에서 사업 내용을 확장해서 지금 수주가 얼마고 여기에 연결해서 지금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다, 이런 거는 이번 주의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이 돼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주가는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은 반영된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이게 수주가 많아서 실적이 좋아져서 지금 구간에는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는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 매도해야 될 종목에 대한 구분이 중요해요. 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1등주입니다. 주도업종군에서 1등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회복할 때는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가격 접근은 10만 5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또 꼽히는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조선주와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렸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IT, 전기, 전자 할 것 없이 모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IT 업종에 대해서 접근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대형 IP주 주말쯤 한 목금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대형 IP주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소형주까지는 파생해서 접근은 아닌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업종 압축에 대한 시각을 강조를 드립니다. 대형 IT 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방산, 태양광, 원전, 여기에서 조선 정도까지 확산하고 그러면 대형 IT주가 여기에 주가가 끝이냐, 절대 반등이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좀 줄여놓고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충분히 더 좋은 가격으로 담을 가격이 올 거거든요. 또는 연말 이전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의 손실 같은 경우가 확정을 짓고 나서 더 나은 단가나 타이밍에서 확인을 하고 잡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IT 쪽은 그 점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 지금 총 계좌 대비해서 주식이 만약에 많다. 그 많다는 의미가 70% 된다. 아니면 6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실 거고 50~60%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정도의 지금 가지고 가는 주식인데 주식에 대한 비중인데 그거를 오늘 시초에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거는 어리석은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의 공포 심리, 주말간 공포 심리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밀렸다가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또는 오늘 내일 정도 시장 확인을 한번 하고 그때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은 현금 비중을 50%, 60% 이 정도까지 좀 더 늘려나가는 대응이 필요한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종목들을 기억을 해놓고 조금은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래에 좀 첫 번째로 지지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주요하게 다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을 꼭 넣어놓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연속성의 체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의 강세라든지 이러한 점이 계속 나타났었고 그게 상관계수가 함께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이 나아지는 환경에서는 높지 않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 상에서 경기 침체가 부각이 돼서 유가가 한 70불 이하로 밀린다고 하면은 그러한 경우에서는 현대 에너지구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하나의 좀 시나리오 변수를 두되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낮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침체 수반의 조정이라면 모든 업종 하락을 한다는 점,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되겠고요. 침체를 대입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한 번의 조정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톤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조정,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러한 종목은 하반기까지 연속될 수 있는 실적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2,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스타일이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주간에서 시세 조정 다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 기억을 하고, 오늘은 조금 한 주 하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너무 조바심을 안 내도 되고, 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가에 전부 다 매도하기보다는 오늘 적어도 오전 아니면 하루의 시장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금 어떤 업종이 강하고 어떤 업종이 약한지 그 부분의 체크,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연결해서 조금은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시장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장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시그널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